남의 색시를 빼앗은 감사. 조선 순조 임금은 38살의 한창의 나이로 세자에게 나랏일을 맡기고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효명 세자는 그 당시 나이 19살이었습니다. 왕성한 나이의 임금이 일선에서 뒷전으로 물러앉고 세자가 나랏일을 본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지요. 신료의 반발이 심했으나 순조는 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효명 세자는 할 수 없이 정무를 떠맡게 되었지요. 일반 사무를 세자가 맡아 처리하고 국가의 중대사는 임금과 의논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세자의 외할아버지 김조순이 정권을 틀어쥐고 그의 아들 유군과 함께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 부자를 건드리지 못하였지요. 어느 날 김유근이 평양 감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일행과는 다른 한 사내가 일행의 뒤를 밟고 있었지요. 그 사내는 김유근에게 여러 가지로 원한을 품은 사내였던 것이었습니다. 감사 일행은 잠시 쉬어가려고 역사를 깨끗이 치우고 감사를 모셨지요. 뒤를 밟던 사내도 그곳에 묵으려고 주막으로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이 장씨로 이방을 지낸 사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장이방으로 불렸지요. 장이방은 숙소를 정해놓고 감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뉘신데 함부로 감사를 뵙자는 것이오. 통인이 장이방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퉁명스레 물었지요. 나는 장이방이라 하오. 감사께 말씀드리면 아실 것이오. 내일 만나시오. 연통을 넣으라면 넣을 것이지. 웬 잔소리가 그리 많은 것이야? 장이방이 화를 버럭 내었습니다. 통인이 안으로 달려갔다가 나와 말하였지요. 대감께서는 지금 주무시오. 뭐라? 이곳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잔단 말이야? 장이방이 무턱대고 들어가려고 하자 통인이 가로막았습니다. 아니되요. 대감께서 만나지 않으신다고 했소이다. 어째서 만나지 않는다더냐? 그건 모르지요. 그리는 못한다. 저리 비키거라. 떠들썩하는 소란에 아전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아전들은 장이방을 알아보고 점잖게 대하였지요. 내일 오면 안 되겠소? 늙은 아전이 타일렀으나 장이방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전이 감사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하였지요. 감사가 화를 벌떡 내었습니다. 내가 그 놈을 왜 만나나? 냉큼 쫓아버리지 못할까? 이 목소리를 밖에서 장이방이 들었지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 장이방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나를 막는 자는 목을 벨 것이야. 이속들이 저만큼 물러섰지요. 장이방이 방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평양 감사의 첩과 동생의 아내, 즉 제수가 숙소로 정하여 여자들만 모여있는 방이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감사의 제수가 장이방을 막아섰습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빼앗아 가고 그것도 모자라 내 아내와 며느리까지 빼돌렸지. 장이방이 칼을 휘둘렀지요. 감사의 제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감사의 첩을 따르는 몸종이 장이방을 막아섰지요. 장이방은 그 몸종도 베어버렸습니다.
첩이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다가 장희방의 칼에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요. 장희방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이속들이 안방 마루로 몰려갔습니다. 장희방이 칼을 들고 설쳐대었지요. 동이 큰 아전 하나가 나서서 외쳤습니다. 이놈아, 왜 생사람을 죽이는 것이야? 생사람 좋아하네. 이 늙은 종이 내 며느리를 감사하게 바쳐 첩살이를 시켰다. 나는 지금 원수를 갚는 것이야. 알고 보니 장희방의 며느리가 보기 드문 미인이었는데 며느리에게 반한 김유근이 자신의 권력으로 첩으로 데려가 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 진정하고 칼을 버리거라. 그렇게는 못하지. 천천히 얘기를 해보게나. 너하고 할 얘기는 없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다른 아전들이 장희방을 덮쳐 칼을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마을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지요. 감사가 남의 색시를 빼앗았다가 봉변을 톡톡히 당하는구먼. 칼을 맞아도 싸지. 살인 사건이 터지자 평양감사 김유근은 사직 상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속인 아버지. 아주 먼 옛날 폭풍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 바다에는 용이 살고 있었지요. 폭풍의 신과 용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놓고 싸움이 붙게 되었지요. 폭풍의 신이 강한 바람을 일으키자 용은 큰 파도를 일으켜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의 신이 우레와 비를 용에게 날리자 용은 으르렁거리는 엄청난 파도를 일으켜 폭풍의 신을 공격하게 되었지요. 그걸로 성에 차지 않자 폭풍의 신과 용은 서로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은 결국 용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용은 폭풍의 신의 심장과 두 눈을 빼앗았지만 폭풍의 신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폭풍의 신은 심장과 두 눈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만큼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풍의 신은 어떻게 복수를 할까 궁리를 했지만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야만 하였지요. 폭풍의 신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빼앗긴 심장과 두 눈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여자와 혼인을 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었지요. 폭풍의 신은 땅으로 내려와 가난한 여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 뒤 산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잘생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용의 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폭풍의 신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용의 딸은 잘생긴 청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인간이라는 것밖에 몰랐지요. 폭풍의 신은 아들을 이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아들아, 용의 딸에게 가서 청혼을 하거라. 용의 딸이 지창금으로 뭘 줄까 물으면 폭풍의 신의 심장과 두 눈을 달라고 하거라.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가 폭풍의 신인지 몰랐습니다. 폭풍의 신이 신분을 숨기고 땅 위로 내려와 인간 여자와 혼인했기 때문이었지요. 또한 자신이 누군지
가족들에게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말대로 용의 집에 가서 딸과 혼인하게 해달라고 말하였지요. 용은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젊은이를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재창금은 무얼로 줄까? 예전에 폭풍의 신과 싸워 심장과 두 눈을 빼앗았다고 들었어요. 그걸 주십시오. 용은 웃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것밖에 없느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용은 흔쾌히 딸의 지참금으로 폭풍의 신의 심장과 두 눈을 내어주었지요. 청년은 그것을 받아와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폭풍의 신은 그제야 심장과 두 눈을 찾게 되었습니다. 폭풍의 신은 예전의 힘을 되찾게 되었지요. 그는 오랫동안 별렀던 복수를 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폭풍의 신은 불을 토하고 연기를 내뿜으며 방심하고 있던 용을 공격하여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폭풍의 신의 아들은 용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들려 뛰어가 보니 자신의 아버지가 용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청년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또한 자신이 장인이 될 용을 파멸시키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외쳤지요. 아버지, 차라리 우리를 모두 죽이십시오. 폭풍의 신은 하늘에서 가만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지요. 폭풍의 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더라도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풍의 신은 우레를 던져 상처를 입은 용과 아들을 죽이고 말았지요.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오랫동안 아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용에게 복수를 하려고 아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지요. 자매의 억울한 눈물. 옛날 경상도에 박수아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해 맷자리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지요. 박경려라는 자가 박수아 집안에서 대대로 지켜온 선산에 몰래 무덤을 쓰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박수아는 관청에 달려가 송사를 하였으나 지고 말았지요. 박경려가 충청도 현감 자리에 있어 뒤를 봐주는 권력자들이 주위에 많은 덕분이었습니다. 박수아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요. 동네에서는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박수아의 두 딸도 효성스러운 딸들이었지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 절차와 제사에서 갖춰야 할 예법을 잘 따랐습니다. 두 딸은 나이가 들어서는 그를 익히는데 열심이었지요. 박수아는 어린 두 딸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아직 어리지만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반드시 두 딸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한편 박수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하루는 박수아가 멀리 갈 행장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말리며 말하였지요. 박경려 주위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양에도 돕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버지, 부디 천리 머나먼 길을 헛걸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박수아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옳지만 내가 60평생 선산을 고이 지켰는데 이렇게 앉아 당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여 박수아는 천리 길을 걸어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박수아는 임금이 행차할 때 억울한 사연을 알리기 위해 꽹과리를 치기로 하고 임금이 나들이를 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멀리 임금의 가마 행렬이 보이자 북채를 들어 징을 힘껏 쳤습니다.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마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박수아는 남의 선산을 훔친 박경려의 죄를 낱낱이 아뢰고 성산고을 관청에서 송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임금님이 명령하였지요. 다시 조사하도록 하라. 조정에서는 즉시 경상감령에 이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자꾸 미루어지더니 결국 그 해를 넘기고 말았지요. 경상감사는 박경려의 인척벌이었습니다. 경상감사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경려가 인척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청탁을 하자 인정에 끌려 박경려의 편을 들어준 것이었지요. 박경려는 이제 대놓고 박수아의 선산에 있는 나무들을 함부로 베어내고 그곳에 만들어 놓은 자기 조상의 무덤에 턱하니 커다란 비석을 세웠습니다. 화가 난 박수아는 박경려의 사내 종들을 붙잡아 욕설을 하고 볼기를 쳤습니다. 그러자 박경려가 경상감령에 박수아를 고소하였지요. 경상감사가 박수아를 신문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박경려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박수아는 성산고을 원님에게 거세게 항의하였지요. 감사는 인척 편을 들어준 것이 은근히 캥겼는데 박수아가 항의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화가 더욱 치밀었습니다. 성산고을까지 달려와서 경상감사는 무고한 죄를 물어 박수아를 붙잡아 심하게 매질하고 근 칼을 채운 뒤 옥에 가두었지요. 그리고 7일 만에 갑자기 박수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박수아의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지요. 박수아가 죽기 전 옥에 갇혀 있을 때 일입니다. 박수아는 차고 있던 칼을 풀어 큰딸에게 건네주었지요. 또 죽기 바로 전에 옥에서 자신을 돌봐준 사람에게 피 묻은 옷을 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의 복수를 하려는 자손이 있을 터이니 훗날 반드시 이 옷을 보여주시오. 박수아는 이 말을 마치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큰딸은 얼마 뒤 정신이 들어 이를 부득부득 갈며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지요. 내가 박경려의 무덤을 파헤치면 그자가 반드시 나타나겠지. 그 틈을 타 아버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야. 큰딸이 커다란 도끼를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안의 남녀 종들이 그 뒤를 따랐지요. 큰딸은 선산으로 가서 박경려의 조상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큰딸의 예상과는 달리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박경려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큰딸은 곧장 성산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 사건을 정확히 조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성산고을 원님 또한 박경려의 편이었지요. 관청문을 꼭 닫아 걸곤 큰딸을 들여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박경녀가 칼과 창으로 무장한 수백 명을 이끌고 자기 조상의 무덤을 살피러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큰딸이 말하였지요. 아버님을 죽인 원수가 왔으니 제 손으로 원수를 갚고야 말겠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연약한 여자의 몸이야. 제발 이 할미를 봐서라도 예서 그만두거라. 아버님을 죽인 원수가 가까이 있는데 어찌 자식된 도리로서 가만히 그 꼴을 보고만 있겠어요? 큰딸은 아버지에게 받은 칼을 쥐고 박경녀가 있는 선산을 향해 힘차게 말을 몰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박경녀가 소리쳤지요. 저 계집애를 잡아라. 이어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 큰딸을 칼로 찌르니 큰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큰딸은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남자 종에게 소리쳤지요. 아버님의 원수도 갚지 못하였는데 내가 먼저 가는구나. 너에게 아버님의 복수를 부탁한다. 하지만 종들도 싸우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음력 5월 5일이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뒤 집안의 먼 친척벌 되는 할아버지가 살인사건을 고발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엿새 동안이나 염도하지 못하고 2번이나 시체를 검사하였지요. 하지만 형사사건을 조사한 서류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박경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평하게 지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박수아의 작은 딸이 울며 말하였지요. 언니가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다 목숨을 잃었는데 조사가 엉터리로 되었다니 죽은 언니가 어찌 편하게 눈을 감을 수야 있겠어? 작은 딸은 한양으로 가서 임금께 억울한 사연을 알리기로 하고 떠날 채비를 서둘렀지요. 할머니와 새어머니가 이런 사정을 들어 애써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작은 딸은 한사코 가겠다고 우겼지요. 죽고 사는 문제는 이미 제 손을 떠났습니다. 작은 딸은 그렇게 남장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양을 향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에 올라간 작은 딸은 드디어 임금에게 꽹가리를 치며 호소하였지요. 이럴 경우에 자세히 신문을 하기 위해 일단 감옥에 가두므로 작은 딸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관리하던 아전이 불쌍하게 여겨 마음 좋은 여자 죄수로 하여금 작은 딸을 보호하게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작은 딸이 석방되자 소문을 듣고 딱하게 여긴 한양의 대갓집에서 여종들을 보내었지요. 여종들은 줄지어 쟁반에 밥이며 물을 가지고 와서 대접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은 사양하고 아무것도 먹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은 다시 담당 관청에 들어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아뢰었지요. 그러나 한양에서 경상고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시시콜콜 조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사는 다시 경상감령으로 보내졌지요. 작은 딸은 경상감사가 박경녀의 편을 든다는 것을 아는지라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경상도로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희 집안의 원수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작은 딸은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한양을 뜨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박씨 집안에서는 큰딸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지요. 작은 딸은 이번에는 여론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여러 관청 사무실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높은 관리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가마 행렬에 뛰어들어 가마를 부여잡고 울기도 했습니다. 작은 딸의 행동에 감동한 한양 백성들은
입에서 입으로 누구는 글을 적어 이 사실을 널리 퍼뜨리고 사연을 담은 노래까지 지어 부르게 되었지요. 일이 이렇게 되니 영남의 유생들 사이에서 두 자매의 효성을 기리고 박경려와 경상감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여론이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들은 통문을 돌리며 여론을 모으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하여 여러 지역의 유생 7천여 명이 벌떼처럼 일어나 조정에 상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수아의 집안에 정려를 내리고 박경려의 죄를 제대로 물으라는 것이었지요. 정려란 열려를 표창하기 위해 그 집 앞에 붉은 문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정에서 아무 대답이 없자 이번에는 한양에 있는 성균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여론이 들끓자 나라에서는 어사를 성산고을에 긴급 파견하여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사는 8개월 동안 성산거울에 머물면서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하였지요. 어사가 박수아와 큰딸의 사건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큰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혀 있었고 시체를 조사한 검시 기록에는 한 차례 칼에 찔린 상처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사는 큰딸이 죽을 때 함께 있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박씨 지방의 여종을 불렀습니다. 여종이 말하였지요. 몇 년 전 시신을 조사할 때에는 큰 아가씨의 몸에 칼자국이 2군데, 몽둥이 상처가 3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칼자국이 1군데만 있다고 하니 분명 아전들이 농간을 부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사가 말하였지요. 시신을 관에 넣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미 다 썩지 않았겠느냐? 그러자 여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옛말에 원통하게 죽은 시신은 썩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관 뚜껑을 열고 다시 검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사는 관을 열고 성산고을 원님과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보니 방금 죽은 것처럼 멀쩡하게 있었지요. 몸에 난 상처를 보아하니 칼자국이 2군데와 몽둥이 상처 3군데, 합하여 5군데가 분명했습니다. 어사는 잘못된 사건 기록과 검시 기록을 올바르게 고쳐 곧바로 조정에 보고하였지요. 두 자매에게는 효성을 기려 정려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경려에게는 어떤 벌도 내려지지 않았지요. 오래전 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7해가 지나였지요. 성산고을 원님이 이 고을을 돌며 백성들이 어찌 사는지 형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칼날이 날아와 말 안장에 꽂혔지요. 사령들이 칼을 던진 사람을 잡아오니 뜻밖의 사내 아이였습니다. 성산고을 원님이 기가 막혀 물었지요. 너 같은 어린아이가 무슨 까닭으로 나를 해코지하였느냐? 사내 아이가 전혀 기죽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원수, 내가 바로 박씨 집안의 아들이다. 성산고을 원님은 깜짝 놀랐지만 사내 아이의 사정을 알고 나니 가엾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산고을 원님이 혀를 끌끌 차며 사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의 원수는 이전 사또이지 내가 아니란다. 사내 아이는 박수아의 둘째 부인이 낳은 자식으로 박수아가 맞아 죽은 직후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그 뒤 죄를 지은 경상감사는 늙어 외아들을 잃고 애통해하며 살다가 손자도 없이 쓸쓸하게 지내다 죽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노처녀의 짝.
옛날에 이 광정이라는 사람이 양주 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날마다 관청 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오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매 사냥꾼이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왔습니다. 원님이 물었지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매 사냥꾼이 한번 웃더니 지난밤 보고 들은 일을 아뢰었습니다. 제가 어제 매사냥에 나갔다가 그만 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간신히 나뭇가지에 앉은 매를 찾을 수가 있었지요. 제가 찾던 매는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 좌수집 대문 앞에 있는 커다란 나뭇가지에 있었습니다. 매를 빨리 불러내어 팔목 위에 앉혔지요. 막 발길을 돌리려던 참에 갑자기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처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우르르 몰려오는 기세가 마치 저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보였지요. 깜짝 놀라 급히 도랑을 건너뛰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울타리 밖 풀숲에 얼른 몸을 숨기고 우연히 5명의 처녀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밤 원님 놀이를 하는 게 어떠니? 좋아. 그러더니 5 처녀가 낑낑대며 안마당에 평상을 옮겨 놓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처녀가 원님 역할을 맡았지요. 둘째 처녀가 좌수, 셋째 처녀가 별감, 넷째 처녀가 형방, 막내 처녀가 사령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님 놀이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정하자 원님 처녀가 평상 위에 올라앉았지요. 곧바로 원님 처녀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가서 죄인 이자수를 잡아오너라. 사령 처녀가 쑥 나서더니 옆에 있던 좌수 처녀를 얼른 끌어다가 평상 앞에 꿇어 앉혔지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원님 처녀가 좌수 처녀를 보자마자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흥분한 말투로 따져 물었지요. 너희 집 막내딸이 홍기를 놓친 지 한참이라지. 그렇습니다. 좌수 처녀가 대답하였지요. 원님 처녀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막내딸이 노처녀가 되었으니 나머지 딸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구나. 예로부터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 하였거늘 네 진정 사람의 도리를 잊었느냐? 나이가 꽉 찬 딸들을 노처녀로 늙히다가 정령 처녀 귀신으로 만들 셈인 것이야. 그러자 좌수 처녀가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지라 예의에 맞게 혼수를 장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해 2해를 미루다 보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신랑감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변명을 늘어놓는구나. 널리 신랑감을 구한다면 어찌 신랑감이 없겠느냐. 이 고을의 송자수, 오별감, 최별감, 정좌수, 김별감 집에 다 고만고만한 신랑감이 있다고 한다. 좌수 처녀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곧 중매를 넣어 혼담을 꺼내겠사옵니다. 네 말이 틀림없겠지. 만약 속히 혼인을 서두르지 않으면 나중에 큰 벌을 받을 것이니 그리 알거라. 원님 처녀가 좌수 처녀를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5 처녀들이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참으로 우습고 이상한 일이었지요. 원님은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껄껄 웃었습니다. 즉시 별감을 불러 물었지요. 아무 면에 이 좌수라는 사람이 사는지요? 예, 살고 있습니다.
이자수가 사는 형편은 어떠하며 자녀는 몇이나 두었는지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며 딸이 많은 모양입니다. 원님은 이자수를 관청으로 건너오게 했습니다. 원님은 이자수에게 따뜻한 말로 물었지요. 예전에 좌수를 맡은 적이 있다고 들었소. 내가 벌써부터 고을 일을 의논하고 싶었지요. 자녀는 몇이나 두었소? 아들은 없고 딸만 5이 있습니다. 몇이나 시집을 보냈소? 아직 하나도 시집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모두 어린가요? 막내딸도 이미 혼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막내딸이 노처녀가 되었으니 나머지 딸이야 말할 것도 없겠구려. 예로부터 혼인을 일륜지 제사라고 하였거늘 여기서부터 원님은 원님 처녀가 말한 대로 그대로 묻고 이자수의 대답 또한 좌수 처녀가 대답한 것과 한치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원님과 이자수가 말을 주고받다가 이자수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신랑감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재빨리 원님 처녀의 입에서 나온 5 신랑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이자수가 말하였지요. 저들 집안에서 저희 집이 가난한 것을 꺼리어 혼인하려 들겠습니까? 원님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이자수를 돌려보내었지요. 그런 뒤 예방을 불리어 신랑감을 둔 송자수, 오별감, 김별감, 최별감, 정좌수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이들이 건너왔지요. 원님은 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자식들의 혼사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혼기가 찬 자식들이 있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 여러분을 위해 중매를 서려고 하는데 모두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원님이 중매를 선다는 말에 모두 해발쭉 웃었습니다. 속으로 신부감이 떵떵거리는 명문대가 자식이겠지 하며 좋아하였지요. 아무 면에 사는 이자수의 5딸이 나이가 꽉 찼다고 들었소. 여러분 5 집에서 각자 한 처녀씩 맞아들이는 것이 좋겠구려. 원님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들 표정이 확 바뀌더니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였지요. 그 모습을 보고 원님이 말소리를 높여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5 처녀의 집안도 좌수이고 여러분의 집안도 좌수이며 별감이오. 서로 집안이 비슷하거늘 여러분이 이 혼사를 고깝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좌수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일 것이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집 처녀들은 시집도 못 간단 말이오. 여러분이 보기에 어떻기에 이렇게 날 무안을 준단 말이오. 여러분의 체면이 그리도 중요하단 말이오. 말을 마친 원님은 즉시 5장의 종이를 뽑아서 5 사람 앞으로 던졌습니다. 쓸데없는 말일랑 접어두고 여기다 여러분 자식의 사주를 쓰시오. 5 사람은 원님이 무서워 얼른 종이에다 자식의 사주를 써 내려갔습니다. 원님은 곧바로 혼인을 하기에 좋은 길이를 스스로 택하였지요. 그런 뒤 원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좌수의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어찌 5 차례나 혼사를 치를 수가 있겠소. 그러니 5 쌍의 신랑 신부가 한날 한시에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먼저 이자수의 집에 가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수를 마련할 것이오. 여러분도 집으로 돌아가 혼인 준비를 서두르시오. 그러고는 떡 벌어지게 차린 술상을 내어 5 사람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집으로 갈 때 가져가라고 도포를 지을 옷감도 한 벌씩 내려주었지요. 원님은 그날로 이자수의 집에 아전을 보내 합동 결혼식 날짜를 알려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혼인날 5신부가 입을 옷과 치장할 거리, 그리고 혼인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은 모두 관청에서 마련할 것이니 신부 집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자수는 원님의 말을 전해 듣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님은 혼인을 이틀 앞두고 직접 이자수가 사는 마을로 나갔습니다. 관청에서 큰 소를 구해 잡았고 초래청에 채 차일과 바닥에 깔 자리도 모두 관청에서 가져갔지요. 드디어 합동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5쌍의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서서 절을 하였지요. 구름처럼 몰려든 구경꾼들이 담을 이루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하나같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랑 신부를 칭찬하였지요. 이광정 원님이 주선한 5 노처녀의 합동 결혼식은 오랫동안 덕을 쌓은 의로운 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주들의 구해준 가막군. 옛날 고구려 문자 명왕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평양 도성에 병개가 일어났으니 땅속에서 수레 소리와 같은 뇌성이 울리면서 땅이 흔들리고 쩍쩍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진이다. 이젠 다 죽었구나. 땅이 움직이고 있어. 어서 산으로 피신을 하자. 백성들은 아우성을 쳐댔고 또 한편에선 불이야하며 소란이 일어났으니 지진 때문에 집에 불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명의 공주가 있는 궁에 불이 붙은 것이었으니 불은 순식간에 공주의 궁을 빙 둘러쌌습니다. 어서 공주들을 구해내거라. 왕과 왕비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명령했으나 궁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도저히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공주를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느냐? 공주를 구해내면 큰 벼슬을 줄 것이야.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무서운 불길을 헤치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제발 공주를 살려내거라. 왕비는 미친 듯이 통곡을 했습니다. 왕은 다급한 나머지 누구든지 공주를 구해내는 사람에겐 그 공주를 줄 것이다. 어서 서둘러 공주를 구해내라. 하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압 소리를 내지르며 한 젊은 나졸이 용감하게도 불길 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죽으려고? 모두들 손에 땀을 쥐며 바라보고 있었지만 젊은 나졸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발 부처님이시여, 우리 공주들이 무사하게 구출되게 도와주십시오. 왕과 왕비는 눈을 감고 부처님께 간곡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편 불길 속으로 뛰어든 나졸이 이리저리 살펴보니 7명의 공주들은 공주궁 뒤뜰에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주님들, 구하러 왔습니다. 젊은 나졸이 불 속에서 이렇게 외쳤으나 무서운 불길을 뚫고 어떻게 공주들을 구출할 수 있었겠어요? 나졸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마를 걸머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7채인 가마는 앞 뒤에서 2사람씩 메고 있었지요. 공주님들, 안심하시고 어서 이 가마에 오르십시오. 그들은 7공주를 각각 가마에 태운 후 가마를 메고 불길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졸도 그들의 뒤를 따랐으나 불길은 조금도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무사히 궁 밖으로 나와서 모란봉 영명사 경내에 당도하였지요. 아바마마 어마마마, 공주들아,
왕과 왕비는 공주들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공주를 태워온 가마와 가마꾼 14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과 공주는 고마운 가마꾼들을 찾았으나 간 곳이 묘연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한편 신기하게 생각한 나졸이 영명사 본존불 뒤에 있는 천체 불상을 보니 그 불상들은 모두 불에 그을리기도 하고 한쪽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간 흉한 몰골이었습니다. 공주님들을 구한 것은 바로 저 불상들이었구나. 그리하여 사람들은 7 공주를 구해낸 것이 불상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매우 기뻐하며 부처님께 감사의 제를 올리고 각처에 절을 지어 더욱 부처님을 돈독하게 섬겼지요. 이러한 사실이 백성들에게도 널리 전해져 그 후로부터는 고구려에서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벼락 감투를 쓴 사람. 옛날에 이 관명이라는 사람이 암행어사의 명을 받고 영남에 내려갔다가 돌아와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숙종 임금은 희색이 만연한 용안으로 그를 맞았지요. 얼마나 객고가 심하였는가? 민폐를 끼치는 벼슬아치는 없던가? 통영 아래쪽에 있는 섬 하나가 대궐 암흑의 후궁의 땅으로 되어 있사온데 위에서 바치라는 것이 하도 많고 극심하여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궁핍하고 원성이 자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숙종이 말하였습니다. 과인이 조그만 섬 하나를 후궁에게 준 것이 무엇이 그리 나쁘다고 감히 비방하고 논란하는고? 이렇게 말하며 앞에 놓인 상을 치는 바람에 상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진노하는 데에도 유관명은 조금도 굽히는 기색 없이 또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아뢰었지요. 소신이 상감을 모시고 경연에 참여하올 때에는 이렇지 않으시더니 외지에 나간 지 1년 동안 상감의 과격하심이 이에 이르렀사오니 이는 즉 상감께 간쟁하여 올리는 신하들이 없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옵니다. 상감 주위의 신하들이 이러할진데 그들을 모두 파직시키옵소서. 이렇게 서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숙종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좌우에 있는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승진은 정교를 쓸 초지를 가져오라. 모든 신하들은 이 관명에게 큰 벌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하며 모두 눈을 아래로 깔고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잠시 뒤 승지가 벼루와 초지를 대령하자 숙종은 분부대로 쓰라고 명했습니다. 전 수의 여사 이 관명에게 부제학을 제수한다. 너무나도 뜻밖의 어명이었지요. 신하들도 너무나 의외의 일이라서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숙종이 다시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승진은 짐의 말을 못 알아들었는가? 어서 쓰거라. 예, 전하. 부제학 이 관명에게 홍문제학을 제수한다고 써라.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명이었으므로 승진은 그대로 초지에 쓰는 수밖에 없었지요. 이어 숙정은 또다시 홍문제학 이 관명에게 호조판서를 제수한다고 쓰라 하며 잇따라 어명을 내렸습니다. 숙종은 이 관명의 직품을 3번이나 높여 당장의 정경으로 삼아 놓은 것이니 그래 놓고 하교하기를 경이 옳은 말을 진언하여
과인의 잘못을 알았기로 경을 호조 판서로 앉히는 터이요. 경은 앞으로 그런 민폐가 있거든 항상 서슴지 말고 그 폐단을 없애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도록 하라. 하고는 옥자에서 일어나 편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관명의 이 같은 파격적인 승진을 사람들은 벼락감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매와 고래. 옛날 에스파냐에 베르나르도와 카탈리나라는 사이좋은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인 카탈리나는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카탈리나, 내가 너에게 어울리는 멋진 신랑감을 구해줄게. 이윽고 에스파냐의 왕이 결혼할 때가 되자 베르나르도는 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동생이 있습니다. 머릿결도 비단 같아서 머리를 빗을 때에는 구슬이 떨어지지요. 그 말이 사실이냐? 당장 그녀를 데려오너라. 왕은 믿음직한 신하를 카탈리나에게 보냈습니다. 신하가 보기에도 카탈리나는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웠지요. 카탈리나는 유모와 유모의 딸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카탈리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들떠있는 카탈리나와 달리 유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유모에게도 결혼할 때가 된 딸이 있었으니 질투가 난 것이었습니다. 유모는 카탈리나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살금살금 다가가 카탈리나를 바다로 힘껏 밀어버렸지요. 마침 고래가 나타나 바다에 빠진 카탈리나를 한 입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안심이군. 유모는 딸에게 베일을 씌우고는 카탈리나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배가 왕궁에 도착하자 왕은 카탈리나의 베일을 들어올렸지요. 한시라도 빨리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 동생이 아니라 유모의 딸이에요. 베르나르도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빠,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제가 카탈리나잖아요. 유모의 딸은 능청을 떨었습니다. 이 여자는 네가 말할 만큼 아름답지도 않고 머리에서 구슬이 떨어지지도 않는군. 너는 나를 속였다. 이자를 감옥에 쳐 넣어라. 화가 난 왕은 베르나르도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어쩔 수 없이 가짜 카탈리나와 결혼식을 올려야 하였지요. 그런데 카탈리나는 다행히 고래 뱃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고래야,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구나. 잠깐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렴. 카탈리나가 애원하자 고래는 카탈리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줄을 매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카탈리나는 바닷가에 앉아 슬퍼하며 머리를 빗었지요. 그러자 비단결 같은 머리에서 구슬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카탈리나의 어깨에 앉는 것이었지요. 내가 너처럼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당장 오빠와 왕에게 날아갈 텐데. 카탈리나, 당신의 오빠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가짜 카탈리나와 결혼했어요. 비둘기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탈리나가 눈물을 흘리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지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일주일 안에 당신을 위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러고 나서 비둘기는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비둘기는 잽싸게 마을로 날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카탈리나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머리를 빗으면 구슬이 떨어진다고 했느냐? 왕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숨기고 소문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카탈리나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빗어내리자 머리에서 또르르 구슬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이 진짜 카탈리나가 틀림없구나. 첫눈에 사랑에 빠진 왕은 카탈리나에게 다가가 고래가 묶어놓은 줄을 끊고 카탈리나를 구해주었지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요. 당신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소. 카탈리나가 눈물을 멈추고 왕을 향해 환하게 웃자 신기하게도 비가 멈추고 해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왕은 카탈리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베르나르도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지요. 감옥에는 욕심쟁이 유모와 딸이 갇히게 되었답니다.